4월의 전주, 햇살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아스팔트 길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고 건조한 바람마저 열기를 머금고 불어와 공기는 마치 끈적끈적하게 뭉쳐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깡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한 소년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화려한 서양식 무늬의 거대한 검은 철문을 꽉 붙잡고 있었다. 크고 둥근 검은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아릴 만큼 맑은 빛을 띠고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 남는 밥 있으면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떨렸고 타오르는 햇살 아래 힘없이 울려 퍼졌다. 빛바랜 제복을 입은 늙은 경비원은 플라스틱 의자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옷이 마른 나뭇가지에 걸린 듯 헐렁할 정도로 마른 아이였다. 그는 이 저택에서 3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대낮에 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세요.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아저씨, 밥 조금만 주세요. 아빠가 너무 배고파 하세요. 소년의 눈이 붉어지며 두 줄기 눈물이 굶주림에 움푹 패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희망의 상징처럼 들고 있던 유일한 물건인 구겨진 비닐봉지를 꽉 쥐었다.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저택은 사람들이 전부 외식만 해서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으니 남는 밥이 있을 리가. 그는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뒤 한숨을 쉬었다. 근처 식당에 한번 가보렴. 혹시 모르니. 소년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작게 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마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리고 그 작은 몸이 거대한 문 앞에 마른 잎처럼 쓰러졌다. 세상에! 이야! 이야! 늙은 경비원이 놀라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즉시 경비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져 호화로운 집 전체에 울렸다. 넓은 저택 2층,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인이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반짝이는 바닥에 비쳤다. 그녀의 눈은 멀리 이름 모를 희미한 기억을 쫓는 듯 공허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 나이든 가정부 박씨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다. 유린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놀라세요? 네. 웬 아이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사모님. 김경비 아저씨 말로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다고. 유린의 심장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굶주림에 쓰러진 아이가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그 모습이 그녀를 가만히 앉아있게 두지 않았다. 당장 집으로 데려와요. 빨리. 그녀는 평소의 우아함을 깨고 벌떡 일어섰다. 박 씨는 그 반응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서둘러 따랐다. 소년이 거실로 옮겨져 크림색 벨벳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을 때 유리는 서둘러 찬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굳게 담은 입술, 오뚝한 콧날, 길게 뻗은 속눈썹. 모든 것이 가슴 아릴 만큼 익숙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우연일 수는 없어. 16년 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소년이 살며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란다. 내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쓰러졌어.
이제 좀 괜찮니? 유린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켜 화려한 방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네, 괜찮아요.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근데 아빠가 집에 계셔서 저 가봐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지고 눈은 공포에 질렸다. 알겠다. 뭐 좀 먹고 내가 사람 시켜서 데려다 줄게.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아, 제 이름은 민준이에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아주머니. 근데 엄마는 오래전에 떠나셔서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유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에 든 물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 이름. 수천 번의 긴 밤 동안 무심코 속삭였던 그 이름, 민준. 저택 부엌에서 박씨가 따뜻한 밥과 계란 장조림, 그리고 향긋한 마늘종 볶음을 차려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민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젓가락을 들어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씹을 때마다 눈에는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한 부끄러움이 어렸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많이 있으니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박씨는 말하며 살짝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닦았다. 유리는 거실 문 뒤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들이 삼키는 밥 한 술 한 술이 그녀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16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제는 깡마르고 새까맣게 타서 마치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밥을 먹고 있었다. 유리는 소리 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어요. 민주는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우고 예의 바르게 손을 모았다. 유린의 입가에 억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집이 어디니? 내가 사람 시켜서 데려다 줄게. 소녀는 망설이며 길을 가리켰다. 눈빛에는 어딘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유리는 마치 스스로를 달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머리 위 칼날처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젊은 여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한 머리는 웨이브가 졌고 명품 원피스는 늘씬한 몸매에 딱 맞았으며 얼굴은 불처럼 차가웠다. 현재 남편인 성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 멈칫했다. 누구예요, 엄마? 손님이에요. 그녀는 냉랭함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아니. 길 잃은 아이란다. 밥 먹이고 곧 데려다 줄 거야. 유린이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서연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민준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네. 안녕하세요, 누나. 아이는 낡은 옷자락을 꽉 쥔 채 소심하게 대답했다. 맛있게 먹네. 많이 배고팠나 봐.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목소리는 경멸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는 치마 끝을 꽉 쥐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서연이 갑자기 엄마를 돌아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부자도 운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맨날 밖에서 자선 활동만 하시는데 이 집은 슈퍼마켓 냉동실보다 더 차가워요. 유리는 굳어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민주는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연 누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싸늘함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아주머니, 저 아빠한테 가봐야 해요. 아빠가 혼자 계셔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유린이 서둘러 핸드백을 들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너는 집에 있어. 엄마 금방 다녀올게. 또 어디 가시는데요? 서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이 데려다 주러. 유린이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민준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검은 차가 전주 남쪽 빈민가의 작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어둡고 곰팡내가 났다. 민주는 작게 감사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차에 남아 사라져가는 작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둔한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16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날 그녀와 대연은 열렬히 사랑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대연은 작은 골목에서 그녀를 안고 빙빙 돌며 끊임없이 외쳤다. 아들이면 민준이라고 이름 짓자. 그 이름처럼 똑똑하고 강하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유린의 가족은 재정 위기로 무너졌다.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 뻘 되는 부유한 사업 파트너 성필 씨와 결혼해야만 했다. 그때 유리는 너무 어렸다. 효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성필 씨를 따라 서울로 갔다. 금으로 만든 세 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1년도 안 되어 그녀는 민준을 낳았다. 성필 씨는 아이를 보고 차갑게 말했다. 나랑 하나도 안 닮았군. 몇 달 후 술에 취한 그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이미 처리했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그때 유리는 기절했다. 그 후 16년 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못했고 단 하룻밤도 산부인과에서 본 붉은 갓난아이의 얼굴을 꿈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누군가 민준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던 아이도 이름이 민준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의 나무 서랍을 열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유품들을 하나씩 뒤지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통통한 갓난아기, 크고 둥근 검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오늘 오후에 그 아이와 똑같았다. 세상에,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내 아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날 오후, 성북구 끝자락 달동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햇살이 희미해질 무렵, 대연은 격렬한 기침 끝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축축한 단칸방, 벽에는 푸른 곰팡이가 얼룩덜룩했고 방구석에서는 낡은 약 냄새가 풍겼다. 그와 아들이 5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았다. 쇠약한 남자의 지친 가슴을 걱정이 즉시 옥죄었다. 민준아, 어디 있니? 그가 쉰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 벌떡 일어섰지만 허리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아침에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아빠, 그냥 쉬고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대연은 아들의 잠깐 나갔다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밥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해 남은 밥 한 덩이를 얻으러 골목, 식당, 밥집을 헤매는 것이었다. 고통스러웠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벽에 이마를 기댄 채 깡마른 몸에 남은 모든 의지를 다해 일어서려 애썼다. 문을 더듬어 그는 삐걱거리는 시멘트 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치는 골목 어귀로 힘겹게 걸어 나갔다. 민준이네 아빠, 애가 어디 갔는지 아직 안 보여요. 골목 어귀 팥빙수 가게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연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아마 저 때문에 밥 얻으러 갔을 거예요.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아직 따뜻한 녹두죽 한 그릇을 놓았다. 안 됐어라. 어린애가 그런 일을 해야 하다니. 이거라도 먹고 속 좀 채워요. 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눈이 붉어졌다. 슬픔이 가슴에 차올라 눈물이 될 것 같다. 그는 찌그러진 창문 틈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유리나, 어디 있니? 우리 부자 생각은 해봤니? 아니면 정말로 잊어버린 거니? 그 사이 최 씨 저택에서 민주는 박 씨에게 과일 한 접시와 우유 한 팩을 더 얻어먹었다. 입은 여전히 오물거렸지만 눈은 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듯이. 다 먹으면 좀 쉬어. 사모님께서 곧 데려다 주실 거야. 박 씨가 아이의 입을 닦아주며 달랬다. 유린이 다가왔다. 시선은 여전히 그 작은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검은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너무나 닮았다. 하나하나가 대연과 자신에 대한 기억에서 빚어낸 듯했다. 민준아, 혹시 물어봐도 될까? 내 아빠 이름이 뭐니? 기억하니? 그녀가 안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름은 대연이에요. 대연 아빠.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세요. 전기가 유린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대연.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사람이었다. 대연, 그녀가 한때 목숨 걸고 사랑했고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남자. 그리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아버지. 다음 날 오후 가벼운 보슬비가 내렸다. 유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빛바랜 낡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어제 민준이가 알려준 골목 어귀로 가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직접 봐야 했다.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작은 단칸방 앞에 섰다. 바로 그때 마른 몸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쌀자루를 힘겹게 들고 오고 있었다. 그 얼굴, 세월에 변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고된 세월에 푹 꺼진 눈빛은 여전했다. 그 사람이었다. 대연. 유리는 굳어버렸다. 대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비가 어깨 위로 가볍게 내렸고 조용한 마당에는 두 사람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는 소리만 들렸다. 유리나, 대연이 목이 메어 말했다. 나. 미안해. 그녀는 떨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당신, 살아있었어? 나랑 아들을,
말 한마디 없이 버리고 이제 와서 이런 호화로운 귀부인 모습으로 나타나? 뭘 하려고? 나는 몰랐어.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 대현 씨. 걔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나는 그만해. 큰 소리에 작은 동네가 깜짝 놀랐다. 몰랐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당신이 한 모든 짓 후에 이제 와서 울고 후회한다고? 뭘 위해서, 유리나? 유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순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부름에 모든 것이 멎었다. 유린 엄마. 박 씨가 막 빨아준 깨끗한 옷을 입은 민준이가 차에서 내려 손에 우유 한 팩을 들고 유린을 향해 달려왔다. 저 아저씨는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아이가 소리치며 유린을 끌어안았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잘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대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아들이 유린을 엄마라고? 희미한 빛 속에서 그 광경은 대현의 심장을 애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민준, 그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 키워낸 아들이 지금은 16년 동안 증오해온 여자를 끌어안고 목이 메일만큼 맑은 목소리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유리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것은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다. 없던 시나리오도 그 시선을, 잃어버렸던 아이를 세상이 몇 번이나 외면한 끝에 되찾은 어머니의 그 시선을 연출할 수는 없었다. 민준아, 방금 엄마라고 뭐라고 불렀니? 그녀가 기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이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저는 알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대현은 붉어진 눈을 감추려 돌아섰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진실. 방금 유린이 한 말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유린의 눈빛과 얼굴은 가짜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마저도 강요 없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유린이 배신했다고 믿었다. 그녀가 돈을 따라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고. 그녀가 지난 16년 동안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오해였다면? 만약 그녀도 피해자였다면? 대현 씨, 유린이 목이 메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대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무거운 북소리 같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끄덕임이었지만 과거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소박한 단칸방에서 유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막대한 빚 때문에 대현을 떠나 성필 씨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던 일, 떠날 때 눈물로 쓴 편지, 그것이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일, 민준을 낳았지만 성필 씨가 아이를 몰래 데려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꾸며낸 감춰진 진실에 대해 하루하루 저는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았어요. 아세요? 매일 밤 꿈에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 제 마음의 흉터였고 울지 않고는 만질 수 없는 기억의 일부였어요. 유린이 흐느꼈다. 민준은 두 어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복잡한 비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아빠도 엄마도 자신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 대연 아빠.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인 거죠? 그가 속삭였다. 대연과 유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 남편과 전 부인의 눈빛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통, 의심, 갈등.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아주 연약한 무언가, 바로 믿음의 작은 불씨가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의 한적한 구석에서 서연은 엄마와 낯선 남자의 낡은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엄마의 서재, 책장 뒤 숨겨진 서랍에서 찾은 사진이었다. 유린이 대연과의 만남 후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물었다. 저는 성필 씨 딸이고 민준이는 엄마랑 저 대연 아저씨 아들인 거죠? 유리는 멈칫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이야. 서연은 슬프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애가 엄마를 망설임 없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성필 씨가 싫어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요. 그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떠나야 한다면, 가난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한다면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웃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유리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용서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부터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리는 떠날 것이다. 호화롭지만 가짜인 삶에서. 그녀의 젊음을 망치고 아들을 잃게 만든 독재적인 남자에게서. 진짜 삶을 되찾기 위해. 아이들과 그리고 어쩌면 대연과 함께. 저택에서의 마지막 밤, 유리는 민준을 품에 안고 방에서 하룻밤을 꼬박 잤다. 서연은 몰래 엄마와 동생의 옷을 하나씩 꺼내 여행 가방에 쌌다. 바람 한 점 없는 복도에는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금으로 만든 새장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작은 그림자들 뿐이었다. 주말 밤, 최 씨 저택은 자정 가까이 이어진 손님 접대 후 정적에 잠겼다. 1층은 잠시 불이 켜져 있다가 서서히 꺼졌고 현관의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차가운 대리석 벽에 얼룩덜룩 비쳤다. 어둠 속에서 큰 그림자 하나와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나무 계단을 내려왔다. 슬리퍼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유리는 간단한 티셔츠 차림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엄마 뒤에 바짝 붙어 미리 싸둔 천 배낭을 메고 있었다. 보석도 귀중품도 없었다. 낡은 옷 몇 벌과 소중한 기념품뿐이었다. 민준이의 사진, 유린이 대학 시절의 작은 앨범, 그리고 서연의 낡은 곰 인형. 그들은 뒷문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큰 폭발음처럼 울렸다. 유리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는 금으로 만든 새 장을 떠나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뒷마당에 발을 내딛자마자 정원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다. 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성필 씨가 서 있었다. 온몸이 그림자에 덮여 얼굴은 어두웠다. 마치 배신당한 독재자의 현신 같았다.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가득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엄마 뒤로 물러섰다. 유리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가고 싶어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성필 씨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뒤에 선 두 명의 경호원은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검은 그림자 같았다.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쉽게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걔는 내 딸이야. 내 친딸이라고. 아무도 걔를 어디로도 데려갈 수 없어. 서연이 뒤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딸로 생각한 적 없어요. 엄마랑 저를 사랑한 적도 없다고요. 저는 이 집이 지긋지긋해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웠고, 교육시켰고, 호화롭게 살게 해줬어.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가 으르렁거리며 갑자기 손을 높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내려오기 전에 한 인형이 뛰어들어 막아섰다. 그만둬. 한 번만 더 그들한테 손대면 당신은 나한테 죽어. 대연이 낡은 재킷을 입고 숨을 헐떡였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그의 뒤로 한때 함께 일했던 3명의 중년 노동자들이 다가왔다. 각자 손에는 몽둥이나 간단한 도구를 들고 있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성필 씨는 잠시 물러섰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너희 같은 가난한 막노동꾼 몇 명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대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을 막을 필요는 없어. 그들을 데리고 나갈 시간만 벌면 돼. 바로 그때 서연이 엄마에게서 벗어나 유린을 끌어안았다. 도망가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유리는 딸의 손을 잡고 3사람은 미리 준비된 낡은 오토바이가 있는 뒷문으로 달려갔다. 외침, 쫓아오는 발소리,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연의 낡은 오토바이는 3사람을 싣고 밤속으로 질주했다. 뒤에서는 성필 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왔다. 헤드라이트는 마치 악마의 눈처럼 골목 구석구석을 훑었다. 대연은 건설 노동자 시절 익혔던 길을 따라 마포구의 낡은 동네 사이를 실처럼 엮인 작은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유리는 그의 등에 바싹 붙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감추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가운데 앉아 엄마의 옷을 꽉 쥐고 눈을 꼭 감았다. 헤이리네로 갈 거야. 거기서 며칠 지내자. 걔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대연이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가의 허름한 연립주택 단지에 멈춰 섰다. 방은 비좁고 축축했지만 문을 닫자 마음이 놓였다. 민준이는 오후부터 거기에 있었고 혜일 씨의 어린 딸과 놀고 있었다. 엄마와 누나가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유린을 끌어안았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는 엄마를 못 볼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야. 이제 안전해. 유리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집이 필요 없었다. 단지 이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방에서 4사람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다. 삶은 나물 한 접시, 호박국 한 그릇, 두부조림 몇 조각. 유리는 대연이 아이에게 나물을 집어주는 모습을, 서연이 동생에게 밥을 떠주는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소박한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잠이 들었다. 민주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꿈속에서 몇 마디 중얼거렸다. 서연은 옆으로 누워 여전히 동생을 살짝 껴안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마치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이.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유린과 대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유린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대연은 창밖 어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내 아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이번에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깊은 밤, 조용한 눈물이 서로 꽉 쥔 손 위로 떨어졌다. 성필 씨가 우리를 가만둘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대연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돈도 권력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 유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뭔데요? 정해,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실. 다음 날 아침,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유린을 깨웠다. 대연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준 혜일 씨였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심고서가 왔어. 성필 씨가 당신을 고소했어요. 유린 씨. 유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죄로? 혜일이 서류를 건넸다. 대연이 훑어보자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유린 씨가 미성년자, 구체적으로는 성필 최 씨의 합법적인 딸인 서연 양을 유인하고 납치하여 합법적인 가정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유린은 뒤로 물러서며 이마를 감쌌다. 아니야. 그럴 리가. 내 친딸인데. 그는 법을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법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건 아니야. 대연이 이를 갈았다. 그뿐만이 아닐 거야. 나는 그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확신해. 그의 말대로였다. 며칠 후 대연의 옛 동료들은 일하러 갔다가 모두 거절당했다. 그를 고용하기로 약속했던 한 하청업체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댔다.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손을 쓴 것 같다. 대연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유린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서울에서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겨우 짧게 말했다. 강 변호사. 나 고소당했어. 내 딸이야. 그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해. 바로 그날 오후, 강 변호사가 허름한 단칼방에 나타났다.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이를 곁에 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 사람이 이기게 둘 수는 없어요. 소송은 유린에게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재산도, 지위도, 인맥도 없었다. 상대는 유명한 사업가이자 언론에 영향력 있는 자선가였으며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공판 다음 날 서연이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는 엄마를 꽉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만약 엄마가 저를 돌려주지 않으면 저를 정신병원에 넣고 조종당했다고 말할 거라고. 유리는 딸을 품에 안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16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 막다른 길에 몰린 어머니의 반항심이 불타올랐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유리는 반소장을 썼다. 강 변호사는 그녀에게 진술 방법과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했다. 하지만 증거가 무엇인가? 누가 감히 성필 씨에게 맞서겠는가? 대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2년 전 저택에서 쫓겨난 늙은 가정부가 찾아왔다. 유린 사모님. 사모님께서 제 손자 심장 수술비를 빌려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권력과 학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강 변호사는 기꺼이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유린 씨,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소송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리는 이것이 단지 법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권력과 인간의, 거짓과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와 그녀의 인생 전부를 빼앗아간 자 사이의 싸움이었다. 첫 공판은 쌀쌀한 늦가을 어느 날, 마포구 법원에서 열렸다. 아침 법원 마당은 음산했고 노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법정 안에서 유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손은 서로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슬펐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옆에는 강 변호사가 있었다. 날카로운 얼굴, 단단한 시선은 마치 상대방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원고석에서 성필 씨는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차가웠다. 유린을 보는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승리에 익숙한 자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가 서연이 성필 씨의 합법적인 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들은 유린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불법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동시에 유린의 심리 상태를 왜곡하여 양육권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유린은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강 변호사가 일어섰을 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법원에 서연 양이 직접 쓴 편지를 제출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충분한 인지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아이는 친모인 유린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고 성필 씨로부터 수년간 겪은 통제와 정신적 학대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법원은 편지 내용을 낭독하도록 요청했다. 상영된 녹음 파일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떨리지도 막히지도 않고 그저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함만이 있었다. 저는 진짜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예쁘고 넓은 집에서 자랐지만 항상 추웠어요. 성필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고 제 꿈이나 취미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많이 우시는 걸 봤지만 항상 소매에 눈물을 감추셔야 했어요. 민준이를 다시 만난 날부터 엄마는 진짜로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진짜 사람처럼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재산도 저택도 필요 없어요. 진짜 가족이 필요해요. 성필 씨 측은 침묵했다. 법정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모범적인 아버지 이미지로 항상 신문에 나오던 그 남자가 이제 딸에게 진실을 폭로당했다.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그 강력한 일격은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성필 씨는 반격에 나섰다. 저택의 카메라에서 편집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그 속에서 유리는 민준이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크게 소리쳤다. 실제로는 너무 놀라서 소리친 것이었지만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과거 정신질환 앓았던 어머니,
아동 학대 행위? 유리는 선제 공격을 당했다. 성필씨 측은 심지어 과거 유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심리학자를 불러 그녀가 편향적이고 잠재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하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유리는 단칸방 마당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그저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졌어. 대현씨, 그녀가 숨이 차서 크게 말하지 못하고 속삭였다. 대현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유리나,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나? 아이들 때문에. 그럼 포기하지 마. 그들이 값싼 기사 몇 개로 내 딸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내가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단순한 말은 유린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과거 성필씨에게 해고당했던 3명의 전 가정부, 혜정씨, 미선씨, 그리고 조 할머니가 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낡은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가져왔다. 그 속에는 성필씨가 아내와 딸을 모욕하고 심지어 계약을 대가로 서연을 파트너에게 시집 보내려던 은밀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 방울입니다. 첫 공판 마지막 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서연의 편지가 샵사인 유린 엄마 편에 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강력하게 퍼진 후 여론의 압박이 유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성필씨는 평정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를 갈며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의 땀은 감출 수 없었다. 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저 애를 이 사장한테 줘. 남양 땅이랑 바꾸는 조건으로. 저런 딸애들은 오래 두면 아까워. 법정은 숨을 죽였다. 성필씨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날 줘야. 편집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는 것이다. 저녁에 유리는 민준을 품에 안고 서연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대연이 부엌에서 나와 손에 따뜻한 죽 3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는 새 모자를 보며 눈빛이 가라앉았다. 우리가 바로 이기지는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처음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유리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직 여기 있어줘서. 첫 공판에서의 예상치 못한 반전 이후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성필씨를 옹호하던 기사들은 점차 삭제되거나 중립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막혔던 물길처럼 여론은 의심과 분노로 역류하기 시작했고 이내 비난으로 이어졌다. 소송 관련 기사 아래에는 매시간 수십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내 딸이었으면 하루도 그 남자와 살게 두지 않았을 거야. 서연아, 너는 강해. 두려워 마. 16년 동안 저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필씨는 수세에 몰렸다.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대형 프로젝트는 일본 투자자들이 회장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중단되었다. 일주일도 안 되어 한 대형 신문이 지난 10년간 그의 그룹과 관련된 불투명한 계약들에 대한 탐사 보도를 터뜨렸다. 성필씨는 이렇게까지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저택 3층의 넓은 서재에 앉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비웠다. 책상 위에는 강남구 법원에서 온 금융조사 관련 소환장이 놓여 있었다. 이 자식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끝날 줄 알아. 그는 와인잔을 벽에 3개 던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그의 손바닥에 작은 핏자국을 남겼다. 그 사이 강가의 낡은 단칸방에서 유린, 대연, 서연, 민준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했다. 민준은 근처 공립학교로 전학가 혜일 씨의 딸과 함께 공부했다. 아이는 점차 소심함을 벗고 더 많이 웃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전통 무용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서연은 동네 교회의 어린이 영어 교실에서 보조 교사로 일하며 엄마의 방세를 덜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아이는 복도에 서서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중에 법원에서 허락하면 엄마는 대연 아저씨랑 다시 시작할 생각 있으세요? 유리는 놀랐다. 그녀는 딸을 돌아보았다. 눈빛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그 집에서 살았던 세월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지 않니?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원망 안 해요. 엄마도 거기 갇혀 있었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말에 유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죽을 끓이고 젓가락을 놓고 종이 냅킨을 접었다. 대연이 들어와 부엌 문에서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옛날에 회사 유니폼 입고 있는 걸 처음 봤을 때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유린이 돌아보았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당신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왜? 다시 한번 해보지 않아? 유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행복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폭풍우가 닥쳤다. 어느 날 아침 유린이 막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을 때 강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린 씨, 긴급한 소식이에요. 성필 씨가 서연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긴급 후견인 권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건을 상급법원,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져갔어요. 3일 안에 재판이 열릴 거예요.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단칸방 앞에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내렸다. 선두에는 성필 씨가 있었다. 손에는 임시인도 결정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유린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그저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저 아이는 내 합법적인 딸이다. 데리러 왔다. 대연이 집 안에서 나와 문 앞을 막아섰다. 한 번만 더 손대면 납치와 폭행으로 역고소하겠소. 성필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손댈 필요 없어. 나에게는 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했다. 이번에는 서연이 엄마 뒤에서 나왔다. 숨지도 두려워하지도 울지도 않고 아빠는 법을 이용해서 저를 집으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르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가 수년간 쌓아온 권력의 껍데기를 꿰뚫었다. 그날 밤 단칸방 동네 전체가 유린을 위해 촛불을 켰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사회 밑바닥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라면과 삶은 계란, 손으로 쓴 격려의 쪽지를 모았다. 옆방 할머니는 유린의 손에 낡은 포장지를 쥐어주었다. 이 사진은 그 양반이 다른 아이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야. 서연이가 아니야. 조심해, 서류를 바꾸지 못하게. 유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다. 운명의 재판은 모레 열릴 것이다. 재판 전 마지막 밤, 유리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16년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나에게, 너는 아이를 잃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틀렸어. 가장 잔인한 것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의 손길을 뻗을 수 없을 때야. 마지막 재판, 서울 가정법원은 장맛비 내리는 날에 열렸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유리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대연은 운전석에 앉아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작은 차는 차가운 고층 건물들 사이 회색 무릉덩이를 가르며 불안하게 달렸다. 뒷좌석에서 민주는 엄마 품에 잠들어 있었다. 손에는 지난 몇 주 동안 놓지 않았던 그림 수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빗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작은 가족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법원 안에서 성필 씨는 평소처럼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정장, 엄숙한 얼굴. 하지만 피로는 역력했다. 눈 밑은 검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 나왔던 모범적인 자선 사업가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저 외롭고 마지막 수를 두는 남자일 뿐이었다. 판사는 양측에게 마지막 변론을 요청했다. 성필 씨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유린 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흥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위험입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 측이 인용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다. 나이든 여자가 들어왔다. 등은 굽었고 몸은 깡말랐으며 손은 떨며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바로 유린이 옛날에 갇혀있던 미혼모 시설의 원장이었던 김현선 씨였다. 저는 유린이가 미혼모 시설에서 쫓겨나던 날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린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썼던 신청서 원본 사본입니다. 옛날에 분실되었던 그 서류입니다. 법정은 폭발했다. 하지만 마지막 충격은 바로 서연에게서 왔다. 발언이 허락되자 아이는 법정 중앙으로 걸어나와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성씨, 학교, 혹은 성필 씨로부터의 어떤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동생 민준이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빵을 달라고 조르는 것을 보고 싶고 엄마가 기야, 일어나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말만으로도 법정은 조용해졌다. 3주 후 공식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성필 씨의 소송을 기각하고 두 아이에 대한 합법적인 양육권을 유린에게 인정했다. 성필 씨는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조용히, 마치 몰락한 황제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종결의 시선이었다. 한 달 후, 남원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강가의 작은 언덕 위,
유린, 대연, 민준, 서연은 강 변호사가 연결해준 자선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 대연은 커피를 끓이고 유리는 서연의 머리를 말려주었으며 민준은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눈 와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 눈 처음 보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밖으로 달려나가 팔을 벌리고 첫눈을 맞았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선반 위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린이 가운데 서서 두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대연은 부엌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지만 행복한 아버지처럼 나무 숟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었다. 유리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구나. 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에 숟가락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족은 몇 번이나 쓰러져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곳이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엄마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번에는 손 놓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가볍게 내렸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초겨울의 붉은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상처와 방황, 눈물과 의심 끝에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고통스럽지만 용감한 여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거나 적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어머니가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하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의, 가족의 희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지나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